바보야, 문제는 몸이야. 고미숙. 네, 오늘은요, 우리 고미숙 선생님의 시리즈. 고미숙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몸이야 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원래 유명한 말이죠. 원래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때 부시랑 붙었을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한 말에서 우리 고미숙 선생님은 경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몸이다 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하를 이 손 안에 라고 외친 황제가 있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외친 재벌 회장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황제가 아니어도, 재벌 회장이 아니어도 천하와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다. 막강한 군사력과 대자본을 거느릴 필요도 없다. 그냥 터치만으로 무진장의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초능력 혹은 마법의 일상화. 조만간 터치도 필요 없어진단다. 입만 뻥끗해도, 눈만 찡긋해도, 아니 잠깐 생각만 스쳐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왜? 그게 스마트한 삶이니까. 혁신이란 그런 것이니까. 자,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보자. 그럼 몸은 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 팔다리도 필요 없다. 근육과 뼈도 필요 없다. 손가락마저 필요 없다. 그럼 이 사지 육신은 대체 무얼 하란 말인가? 그저 주구장창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인가? 그런 것 같다. 사람들은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혹은 잠들면서도 스마트폰이 쏟아내는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느라 익사하기 직전이다.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는 건지, 스마트폰이 사람을 부리고 있는 건지, 혹은 사람이 정보를 검색하는 건지, 정보가 사람의 마음을 서치하는 건지, 정보와 욕망의 혼연일체. 단연컨대 어떤 독재자도, 어떤 자본가도 감히 이런 수준의 세뇌를 시도하지는 못했다. 왜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일까? 스튜피드한, 너무도 스튜피드한 일상이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중하가 각계 약진한다.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발바닥 따로. 세상은 점점 가까워진다는데 내 몸의 기관들은 자꾸만 멀어져 간다. 이건 명백히 반생명적이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기들이다. 아기들은 양기의 덩어리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외부와의 소통을 맹렬하게 시도하는 것, 이것이 양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빛의 명멸을 탐닉하느라 주변의 모든 것에 무관심해진다. 스마트폰이 양기를 몽땅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중독이다. 생명이 원하는 건 오직 순환과 운동뿐이다. 동의보감식으로 말하면 수승화강이 생명의 기초대사다. 신장에 있는 수기가 올라가고 심장에 있는 화기는 내려가야 한다. 만약 이 흐름이 단절되면 수기는 아래로 정체되고 화기는 허열로 뜬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자. 결국 공짜는 없다. 자본주의가 피와 사육으로 얼룩진 원시적 축적을 통해 탄생했듯이 디지털 혁명 또한 몸의 소외와 생명력의 박탈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제 와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 반생명적 흐름을 넉넉히 따라간다는 건 실로 스튜피드한 짓이다. 적어도 끊임없이 혁신을 외쳐대는 스마트폰의 진군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몸이야. 곳곳마다 대형 병원이고 도처의 약국과 의료시설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정신과와 심리상담소도 사방에 즐비하다. 그뿐인가? 미디어에선 허구한 날 건강과 병리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헌데 결론은 늘 동일하다. 조기검진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 그래서 현대인들은 검진에 심혈을 기울인다. 위내시경에 장내시경에 MRI 등 첨단 장비들에 기꺼이 몸을 내맡긴다. 근데 참 이상하다. 그렇게 검진을 많이 하는데도, 전문가가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병은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새로운 병들이 탄생한다. 또 우울증은 바야흐로 범국민적 질병이 되었다. 참 우울한 노릇이다. 스마트폰의 진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은 바 있다. 그럼 몸은 대체 어디에 쓰란 말인가? 그 답은 여기에 있다. 몸은 오직 장식용이었단 것이다. 몸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경쟁이고 스펙이다. 하여 성형은 아름다움에 대한 원초적 반로가 아니다. 이 욕망에는 명백하게 척도와 목표가 있다. 작은 얼굴, 팔등신의 S라인, 식스팩은 기본이고 허벅지는 일자로 쭉 뻗어야 한다. 쉽게 말해 쇼윈도우의 마네킹이 기준이다. 모두가 이 몸을 향해 달려간다. 연예인도 보통 사람도 중년 여성도 어린아이도. 그러다 보니 점점 비슷해진다. 그래서 또다시 깎고 조이고 다듬고 절차 탕마에 몰두한다. 단일한 척도하에 모든 것을 포획하는 것. 이것은 자본주의가 탄생 초기부터 구사한 전략이다. 자본주의는 사람과 사물들의 울퉁불퉁한 측면들을 제거하면서 출발했다. 궁극적으로 자연에 불가사의하고 생기발랄한 지층들을 말끔하게 밀어내고자 한 것이다. 산을 헐고 바다를 메우는 무모함을 연상하면 된다. 성형 또한 그 연속이자 정점이다. 이마는 천정으로 심에 속하고 턱은 지각으로 신에 속한다. 코는 얼굴 중앙에 있는 비에 속하고 왼쪽 뺨은 간에 속하며 오른쪽 뺨은 폐에 속한다. 동의보감 외형편. 말하자면 얼굴은 오장육부의 발로이자 몸이 우주와 만나는 창이다. 그래서 눈, 코, 귀, 입을 합쳐 7규 7개의 구멍이라고 한다. 성형은 이 창문 혹은 구멍들이 연출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제거해버리는 작업이다. 그래서 폭력적 동일성이다. 이 세계에선 오직 위계와 서열만이 작동한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라고 외쳤던 백설공주의 계모가 그랬듯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전신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못생겨서 무시당했다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싶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신을 무시한 건 바로 자신이다. 자신이 이미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데 남들이야 당연한 거 아닌가.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친지들의 이목구비도 잘 모른다. 이목구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목구비가 만들어내는 표정, 생기를 보기 때문이다. 표정과 생기는 포착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정으로 타인들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기운의 배치를 바꿔야 한다. 활발하면서도 여유 있게. 그래서 성형은 미친 짓이다. 보톡스만 맞아도 표정이 사라지는데 전신을 다 헤집어 놓으면 대체 무엇으로 소통을 하란 말인가? 결국 성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우월감이다. 타인과의 교감이 아니라 인정 욕망이다. 전자는 충만함을 생산하지만 후자는 결핍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선 상처와 번뇌만이 숙성된다. 성형 천국, 마음 지옥. 마네킹이 하는 일이 뭘까? 예쁘게 장식한 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구걸하는 일이다. 밥을 비는 것보다 더 더럽고 치사하지 않은가? (1596년) 선조는 허준에게 의서편찬을 명한다. 허준의 나이 58세. 당시 조선은 전란의 와중이었다. 그때 선조는 세 가지를 당부했다. 기존의 의서들이 너무 번잡하고 일목요연하게 갖출 것. 번잡하니 일목요연하게 갖출 것. 질병이 아니라 섭생을 위주로 할 것. 만백성이 두루 활용할 수 있게 할 것. 허준은 선조의 당부를 훌륭하게 구현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곧 양생을 의학의 기본으로 삼았다. 질병에서 생명으로. 알다시피 현대 임상학은 위생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병이 놓인 장소와 병인체가 중요하다. 그것만 제거하면 만사 오케이. 마치 레이더망을 통해 적의 요새를 추적하고 다음에 융단 폭격을 하는 식이다. 그래서 현대 의학의 패러다임을 전쟁 모델이라고 한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도 쓰러진다. 적을 제거하느라 생명의 원기를 다 소진한 탓이다. 그러나 양생은 그와 다르다. 양생은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원기를 자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절한 사람은 장수할 수 있게 하고 장수할 사람은 신선이 되게 한다. 이것이 동의보감의 의학적 목표다. 이러한 원대한 야망을 어떻게 가능할까? 몸을 생명과 우주의 교차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동양 우주론은 음양오행에 기반한다. 음양은 해와 달, 오행은 목화 토 금 수, 곧 5개의 별을 뜻한다. 이것은 우주적 동력이자 생명을 주관하는 토대다. 따라서 오장육부 또는 음양오행의 산물이다. 간, 담은 목,
심소장은 화, 비위는 토, 폐대장은 금, 신방광은 수다. 나아가 둥근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네모난 발은 땅을 닮았다. 하늘에 사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고 하늘에 밤과 낮이 있듯이 사람은 잠이 들고 깨어난다. 요컨대 생명과 우주는 대칭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다. 그런데 이 요소들을 저 하늘의 별로부터 온 것이다. 먼 과거에 100억 년을 걸쳐 핵 연소 과정을 통해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은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몸의 각종 장기와 조직 속에 있는 탄소, 뼈 안에 있는 칼슘, 피에 들어있는 철분, 몸의 수분 속에 들어있는 산소 등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원소들은 모두 별에서 만들어졌다. 고로 생명의 원천은 우주다. 고로 나는 별이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별에 대한 동경과 꿈을 담은 노랫말이다. 하지만 이제부턴 연인을 위해 굳이 별을 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가 곧 당신의 별이고 당신이 곧 그의 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 진리를 온몸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열정과 경이로움 뿐이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다 아프다는 것, 이 우주에서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없다는 것, 결국 질병이란 생명의 시원 혹은 우주의 발생과 더불어 탄생하였다.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다. 태양이 지나다니는 황도 역시 삐뚤삐뚤한 타원형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우주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인 것이다. 우리의 몸 또한 그렇다. 많은 모순과 왜곡을 안고 있지만 특히 심장과 신장의 관계가 그렇다. 심장, 화와 신장, 수는 일직선이 아니다. 비스듬하게 어긋나 있다. 이 간격만큼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야 산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우리는 질병과 삶, 질병과 건강을 날카롭게 분리한다. 건강은 정상적인 것이고 아프다는 건 비정상적인 상태라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대의학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헌데 이렇게 정상, 비정상의 관점으로 다루게 되면 질병은 곧바로 열등한 것, 불행한 것이 되어버린다. 아프니까 열등하다. 아프니까 불행하다고?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어디까지나 현대의학과 자본의 기준일 뿐이다. 생명과 우주의 차원에선 아픈 것도 삶의 또 다른 과정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원초적으로 장애란 없다. 또 질병과 불행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질병은 생명의 능동적 전략이기도 하다. 아픔을 통해서만이 삶의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기 때문이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생으로 이동하기 위한 관문일 뿐이다. 우주의 운행이 멈추지 않는 한 생명의 순환계에 끝이란 없다. 죽은 뒤 우리의 몸은 다시 우주로 돌아갈 것이다. 혹은 바람이 되고, 혹은 공기가 되고, 혹은 전자파가 될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다시 생명의 진료가 될 것이다. 요컨대 삶과 질병, 삶과 죽음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질병과 죽음이야말로 살아있음의 표징이자 생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본주의는 이런 이치를 거부하는 시스템이다.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도, 질병도, 죽음도 다 상품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병을 몰아내고 죽음을 지연시키고자 한다.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삶을 원하는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뱀파이어가 되면 된다. 그러면 500년이고 600년이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뱀파이어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가? 죽는 것이다. 왜?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삶을 느끼고 체험하고 겪을 수 있으니까. 요즘 드라마의 공통 테마는 가족과 사랑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배신과 음모가 판을 친다. 거짓말은 기본이고 속이고 등치고 조폭영화 뺨치는 수준이다. 만약 이것이 리얼리티라면 우리 시대의 집은 더 이상 스위트홈이 아니라 일종의 전쟁터다. 그런데 그 명분이 늘 사랑이다.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저토록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 하다니.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드는 의문 하나. 저것이 일상이라면 몸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거짓말과 음모는 단지 윤리적 사항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일이다. 당연히 뇌파도 교란된다. 거짓말 탐지기가 가능한 것도 그 때문이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다. 소위 운명적 사랑을 하려면 정, 기, 신이 엄청 소모될 뿐 아니라 무의식까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그래서인지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대개 불치병에 걸린다. 그래서 더더욱 비련의 주인공이 되지만 사실 그건 자업자득에 불과하다. 그런 식의 동선과 관계 자체가 이미 질병인 까닭이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하듯 건강에 대한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한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단지 병에 걸리지 않고 각종 수치가 정상이면 건강한 것인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절대 그렇지 않다. 삶이 왜곡되면 생리적 리듬도 어긋나게 마련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도, 지순한 사랑의 파토스도 삶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 병이 된다. 그리고 이 병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병보다 더 치명적이다. 존재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건강은
삶에 대한 지혜와 분리될 수 없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은 병은 지혜의 결핍으로 정의한다. 동의보감의 의학적 비전인 양생술은 원칙적으로 유불도, 삼교 회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수행의 핵심은 비움이다. 무지와 탐착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생술이란 무지로부터의 자유, 곧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일깨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혜의 핵심은 소통이다. 선은 맑고 가벼운 데서 나오고 악은 무겁고 탁한 데서 생기네. 선은 투명한 데서 나고 악은 막힌 데서 생기네. 사람의 기혈이 진정된 때에는 정신이 통명하고 또 기혈이 흐린 때에는 정신이 어둡고 미혹되네. 건강이란 근원적으로 몸과 외부 사이에 활발한 소통을 의미한다. 소통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병이다. 그래서 몸에 대한 탐구는 당연히 이웃과 사회 혹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탐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여 의학과 역학은 하나다. 그래서 의역학이다. 의역학이 21세기적 비전과 마주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공부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 질을 결정하는 건 집중력이고 집중력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몸이다. 몇 해 전 학교 폭력 문제로 사회가 한참 시끄러웠다. 각종 가족적, 사회적 원인과 처방들이 쏟아졌다. 그때 문득 나의 중학 시절이 생각이 났다. 중학생은 양기가 뻗치는 시기다. 나처럼 소심한 여중생도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려웠는데 혈기방장한 남학생들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 힘을 발산시킬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골목도, 마당도, 광장도 다 사라졌다. 예전엔 그나마 쉬는 시간에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놀 때도 몸을 쓰지 않는다. 밖으로 발산되지 않는 모든 본능은 안으로 향해진다. 적대감과 원한이 싹트는 토양이다. 그 힘이 나아갈 방향은 두 가지뿐. 자기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타자를 짓밟거나. 전자가 우울증 혹은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면 후자는 맹목적 분노 혹은 폭력 중독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생명의 물리적 법칙이다. 요컨대 집중력 향상이건 폭력 방지건 정말로 대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몸의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 우주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추나추동이 있다. 몸의 생리 역시 이 리듬을 탄다. 절기를 모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몸의 리듬을 모르고서야 어찌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동의보감은 말한다. 자연과 생명은 오직 순환과 운동이 있을 뿐이라고. 통 즉 불통. 통하면 즉 아프지 않다. 아프면 즉 통하지 않는 것이다. 비상적인 차원의 소통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순환에 눈을 돌릴 때이다. 사람들은 외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기를 바라는 불멸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늙지도 죽지도 않는 것. 그것은 암세포의 속성 아닌가. 자신의 불멸을 위해 종족 살해도 불사하는 세포. 그것이 곧 암세포다. 암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이런 욕망이 암을 만들어낸 것일까? 선후관계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둘은 서로 함께 간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오직 청춘만을 삶의 정점으로 간주한다. 나머지는 다 여분이거나 엑스트라다. 생로병사의 리듬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인식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성숙하기를, 무르익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성숙이란 삶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밀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와 세계를 통찰하는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현대 문명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숙은 곧 지혜고, 지혜는 화폐의 법칙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여 동안 열풍에 휩쓸리다 보면 자연히 내적 성숙을 외면하게 된다. 예컨대 30대 여성이 10대들과 젊음과 미모를 경쟁하거나 40, 50대 여성이 사춘기 때의 정서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 60대 여성이 인정 욕망에 시달리는 것, 이건 시쳇말로 멘탈 붕괴의 다름 아니다. 실제로 동안에 갇히는 순간 마음은 진짜로 붕괴로 향해 달려간다. 조증과 우울증을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또는 도피와 중독을 되풀이하는 등등 동안을 얻는 대가치고는 참으로 가혹하다. 사계절의 운행이 만물을 낳고 기르듯이 인생 또한 생로병사의 리듬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특권과 서열이 없듯이 인생의 매 순간도 그 자체로 완전해야 한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험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런 자질들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다. 으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